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오늘은 열흘간 이어진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역대 최고란 공항 인파 사진이 연일 뉴스가 됐죠. 이 정도 연휴가 언제 돌아오나 달력을 뒤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2025년 그리고 2034년 그 다음이 2044년 앞으로 8년, 17년, 2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1년 중 열흘 연속 쉬는 날이 앞으로 27년간 3번밖에 안 된다는 사실. 뭔가 크게 잘못됐다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세계 주요 28개국 연차 휴가 평균 사용일 조사에서 7년 연속 세계 꼴찌를 기록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25일에서 30일 수준, 홍콩, 인도,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권도 15일 정도. 조사 대상 중 오로지 우리나라만 한 자릿수입니다. 프랑스는 연차가 아니라 연속 휴가를 1년 최소 12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죠. 최소가 매년 12일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는 광고 문구가 몇 년 전 유행했었습니다. 휴가를 떠나는데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는 핑계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 핑계는 없어도 됩니다. 사람에게는 고용관계를 벗어나 김 이사, 박 과장, 이 대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돌아가 쉴 수 있는 권리가 마땅히 있어야 하는 거죠. 유사일에 그 권리가 없는 자들을 우리는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휴가제도의 국가 단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김은지 기자 호가 있다고 네, 저희 PD가 실검일이 김은지라고. 예, 앞으로 예, 네 글자라서 어쩌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본인 설명을 소개를 그렇게 해주세요. 예. 예. 열흘이 길지 않아요? 예, 뭐 훌쩍 가더라고요. 예, 오늘 사실은 연휴 마지막 날인데 저희는 억울하게 하루 일찍 끌려 나왔습니다. 예. 이태리에는 헌법에 보장돼 있어요. 헌법에요? 헌법에 휴가에 대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 권리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헌법이. 아니 무슨 휴가를 헌법에 넣느냐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저는 휴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제 일반적인 인식 수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굉장히 성공적인 가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설득되는. 근데 이제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떠나도 된다 하는 어떤 명분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휴가조차 눈치를 보고 못 떠나는 우리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거죠,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떠나, 이제 괜찮아, 이렇게. 근데 남들보다 훨씬 열심히 더 미친 듯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정상적으로 일을 했으면 이미 충분한 겁니다. 예, 권리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주 오랫동안 반기업 정서, 반기업 정서가 나라와 경제를 망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요즘도 해요. 기사사 반기업 정서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있으면 아직도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노동자 휴가가 OECD 국가 중에 한 자릿수예요. 유일합니다. 한 자릿수가. 예. 이것도 근데 그 연차 휴가가 한 자릿수거든요. 연차 휴가라는 게 한 달에 한 번 쓰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걸 다 합친 게 열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 조사한 국가 중에 유일하게. 근데 이제 1년에 연속으로 열흘 정도 쉬는 거를 이번에 황금 휴가라고 10년 단위로 기다려야 되는 황금 휴가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미친 겁니다. 제가 보기엔. 매년 이 정도는 쉬어줘야 최소 매년 이 정도는 쉬어줘야 한다고 다른 나라에서는 얘기하는데 우리는 10년에 한 번이에요. 예. 세계 최장시간 노동이라고 하고 우리나라가. 그리고 세계 최단기 휴가인 거죠. 예. 그러니까 세계 최저 출산율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 행복지수도 가장 낮은 나라고 이게. 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법으로부터 네, 그렇죠. 제도로 강제로 보장해 준다. 예, 권리와 의무 모두
보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가에 대해서요. 너무 오랫동안 일만 해왔어요. 반기업 정서, 영어로는 반기업 정서 많이 애씁니다. 난 갑자기 왜 영어를. 저도 해외 갔다 온 김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우리나라처럼 기업하기 편한 나라가 없어요. 자, 뉴스를 진행해 볼까요? 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첫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7일에 과거 북한과의 협상이 효과가 없었다면서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사적 옵션을 내비쳤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동시에 또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ICBM을 발사 준비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이 북한의 노동당 창건 72주년 기념일인데 이를 앞두고 북미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출근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팟캐스트로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오늘 내가 운전해 오다 보니까 역시 도로에 차가 없어요. 예.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이거. 네, 지금. 휴가는 중요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무슨 뜻일까 뭐 해석하고 있던데 해석할 필요 없어요. 예. 그냥 협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한 뜻이. 미국 기자들도 계속해서 물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아주 조만간 알게 될 것이다 라고만 답했다고 합니다. 예. 뜻을 알 리가 있나요. 그냥 협박하는 건데. 트럼프는 자신이 미친 사람으로 보여서 실제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상대에게 인식을 시켜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그런 걸 자신의 전략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 개인 비즈니스 할 때는 유용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략이 실패해도 잃는 거는 결국 자기 돈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순간의 실수나 착각으로 우리가 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수백만 명 이상의 목숨이 걸리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 비즈니스 할 때 쓰던 전략을 국제 외교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의 트윗을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중계하면서 거기 무슨 대단한 전략 뭐 그런 게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데 없어요, 그런 거. 미국 대통령이니까 무슨 대단한 철학과 정신과 전략이 있을 것만 같다고 착각하는 거죠. 예. 그냥 장사꾼이 평생 자기가 하던 대로 국제 외교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생명을 판도를 걸고. 네, 같은 비판을 소설가 한강 씨가 뉴욕타임스에다가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제 기고는 왜 안 받을까요? 이건 보십시오. 우리 언론은 이걸 생중계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비판하고 압박을 해야 돼요. 아니 우리 생명을 걸고 자기 판도를 걸든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을 걸고 자기가 왜 이런 도박을 하는 겁니까? 그걸 무슨 대단한 국제적인 전략과 정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중계하고 무슨 의도일까?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 이런 거를 우리 언론들이 그 뒤에 깊숙한 위대한 전략이 있는 것처럼 중계하는 것은 관종이라니까요. 그냥. 자기 장사하던 기법대로 국제 외교를 하는 겁니다. 홍군형을 내야 됩니다. 이건. 자, 오늘은 휴일이니까 널널하게.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눈에 띄는 소식이 있는데요. 미국 국무부가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역도 세계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들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회를 준비 중인 미국 역도연맹에서 말한 건데요. 등록 마감일 전에 북한 측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이제 이렇게 미친 사람 전략을 쓰고, 예,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북한의, 벼랑 끝 전술하고 뭐 똑같은 겁니다, 그냥. 예. 똑같은 거예요. 무슨 여기 위대한 전략이 있어요. 내가 더 미쳤냐. 이 동네 미친놈은 나야. 이런 거잖아요, 전략이. 자, 그런 가운데서도 또 뒤에서는 협상 혹은 대화 혹은 뭐, 스포츠 교류까지도 스포츠 있는 교류 거죠. 예. 이런 거는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입니다. 네. 또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소설가 한강 씨가 뉴욕타임스 8일자에 기고한 글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목은 미국이 전쟁을 이야기할 때 한국은 몸서리 친다인데요. 부제는 승리로 귀결되는 어떠한 전쟁 시나리오도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전쟁은 현실이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이지 않은 해법과 승리는 공허하고 터무니없으며 불가능한 슬로건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 되고 보니 위대한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예, 별거 없습니다. 자, 이런 기고문이 한국에서 더 많이 가야죠. 예. 이게 벌써 몇 달 만에, 몇 달입니까? 몇 달 동안 전쟁 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고를 한 사람이 주요 매체, 미국 주요 매체 처음이라는 게 이게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예. 우리가 당사자인데 한강 씨한테 고마움을 제가 개인적으로 전합니다. 저희가 인터뷰 하자고 하실까요? 예. 추진해 보겠는데 국내 인터뷰는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또 올해 노벨 평화상을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이란 단체가 받았는데요. 이 단체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둘 다 멈춰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낸 건데요.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도 불법이고 핵무기 보유와 개발 역시 불법이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비판을 했다. 정상이죠. 둘 다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외교안보 관련된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나설 거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북미 간 메신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중앙일보가 오늘 아침에 보도했는데요. 최근에 그를 만난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가 밝힌 사실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4일에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이나 좀 더 강력한 경제제재 등은 현재 위기를 끝낼 즉각적인 길이 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본인의 방북을 희망한다라는 겁니다. 94년도였던가요? 경술의 협상을 이끌어낸 제네와 합의. 에서 큰 역할을 했죠. 예. 근데 카터 대통령은 너무 많고요. 나이가 이제 94세예요. 네, 90대입니다. 94세. 예. 그리고 트럼프 현 대통령이 이 공을 자기가 가져가고 싶지. 예. 다른 사람이 돌파구를 만들어냈다. 이런 그림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자기가 다 영광을 먹고 싶은 사람이지. 그래서 저는 94정과 같은 역할을 못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전망하는 바입니다. 여하간 그런 움직임이 있다. 자, 다음 순요. 네, 최근 미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32%인데요. AP통신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북한과 말폭탄을 교환하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2%도 많네요. 예. 네,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24%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하지만 지금은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다는 얘기네요. 예. 32%. 미국 대통령이 30%로 떨어지는 건 드문 일이거든요. 네. 자,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이번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취소해달라는 청원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건 진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걸 취소해달라고 하는 국제사회에 청원.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죠. 혹은 뭐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있겠죠. 거기다가 취소해달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 보수단체. 예, 관변단체와 모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모의를 했다는 거죠. 이게 실행이 됐을 수도 있죠. 됐을 수도 있고 당시 이와 관련한 합성사진도 돌았었는데 그것도 역시 국정원의 작품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다. 네,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물리학상 받았어야 했다 이런 식의 합성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사안은 저희가 3부에서 김홍걸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 이게 진짜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감옥에 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서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소위 말해서 진보 정권이 다시는 탄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보수 100년 집권 계획의 일환이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전 이명박 노무현 시절에 이루어진
자기들이 보기에는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지점까지 도달한 거를 다 취소해서 진보 정권을 과거를 다 깔아뭉개려고 했던 거죠. 이런 계획을 관변단체에서 세우는 것도 웃기는 일인데,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노벨 평화상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굉장히 국가적인 큰 일입니다.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게 국정원이 나서서 그런 수상 취소될 리는 없지만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이건 상상하기 힘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설마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통 합리적 사고를 한다고 하는 분들은 설마에서 끝나거든요. 설마를 넘어가면 자신이 합리적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할까 봐, 비합리적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공작은 설마에서부터 출발한다.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이야기고 뉴스고. 3부에서 저희가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민병주 전 국정원 심의전단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버이연합을 특별 관리하면서 추선희 사무총장도 직접 만났다라고 진술했다고 JTBC가 어제 보도했는데요. 민 전 단장은 어버이연합을 유별나게 챙긴 원세훈 전 원장 지시로 직접 만나게 되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정도 되면 국정원 1급 국장이 어버이연합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전 뉴스에 하면 10여 차례 정도 만났고 그때마다 돈을 줬다는 거고. 그렇죠. 예.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은 자신은 국정원인 줄 모르고 만났다. 중소기업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근데 이 정도 되면 말이죠. 국정원 1급 국장이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10여 차례를 만났다는 걸 보면 어버이연합이 자생적으로 생기자 이에 국정원이 접촉한 게 아니라 국정원이 애초부터 어버이연합 자체를 탄생시킨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단계다 이제.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과거로부터 있었고 어버이연합에 대해서도 이거 돈 어디서 났냐 여러 차례 추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겨레 신문에서 관련 기사를 쓰니까 어버이연합 몰려와가지고 통장 계좌 흔들면서 이거 다 자발적으로 모은 돈이다. 그러면서 격렬한 시위를 했었죠. 예. 어딜 가시더라도 격렬하게 시위하십니다. 근데 당시 이제 그 언론사 앞에서 굉장히 격렬한 시위를 했었는데 그 격렬한 시 자체를 저는 국정원이 뒤에서 또 사주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도. 왜냐하면 본인들이 드러날까 봐 아예 최전선에서 막는 거죠. 이것도 의구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봐야 된다. 어버이연합 자체의 탄생부터 저는 다시 뒤져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낸 거일 수도 있다. 자, 하나 정도 더 할 시간이 있습니다. 네, 어제 대한애국당에서 자칭 양심 선언을 한다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최순실 씨 태블릿 PC가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신혜원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렇군요. 이거를 이제 신혜원 양심선언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보도가 됐는데 일단 양심선언이 아니죠. 양심선언이라는 건 권력에 의해서 뭔가 부당하게 은폐했던 진실이 있는데 그거를 개인이 자신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양심에 거리끼기 때문에 폭로하는 게 양심선언 아닙니까? 근데 태블릿 PC가 이제 폭로됐을 때 당시의 권력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태블릿 실제 주인이 신혜원 씨였는데 그걸 대통령 권한으로 덮었다. 그럼 지금 와서 양심선언을 할 수 있죠. 그게 아니고, 예. 당시 권력은 박근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게 양심선언이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뒤집어 씌워야 되는 겁니다. 태블릿 PC가 신혜원 씨 건데, 예. 양심선언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예. 또 지난 9월 달에요. 재판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한수 전 행정관이 태블릿 PC 사용자는 최순실 씨가 맞다라고 증언한 바도 있습니다. 개통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기자회견을 보니까 본인의 것도 확실하다고 주장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당시 이제 김모 행정관이 2대의 태블릿 PC를 개통했는데 뭐 지금 나온 전화번호나 문서나 또 캠프에서 대선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 사진이 나온 걸로 봐서는 자신이 속했던 대선 SNS 팀에서 사용한 태블릿 PC로 보였다라고. 예, 이건 양심 선언이 아니라 100번 양보해도 신혜원 씨가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다 이렇게 보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신혜원 씨의 양심 선언이에요 이게? 예. 당시 신혜원 씨가 이건 자기 거라고 주장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막았다는 겁니까 이게? 예, 말도 안 되는 단어를 갖다 붙여요 여기다가. 그리고 태블릿이 당시 검찰에 의하면 최순실 씨의 동선과 일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로그인이나. 예, 심지어 독일까지 따라갔다는 거죠. 사행 기록이. 예. 그러니까 신혜원 씨, 그 태블릿이 신혜원 씨 것이 맞으면 신혜원 씨가 최순실 씨와 함께 독일에 동행한 겁니다. 그러면 양심 선언할 주체가 아니라 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신혜원 씨도 독일에 왜 갔어? 이렇게. 혹은 출입국 기록이 없으면 그럼 밀입국하거나 밀출국을 한 거예요. 조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해내고자 하는 친박 세력 구속기간 연장이 내일인가 결정되죠? 예, 내일입니다. 예. 그 기간 연장을 막아버리는 양심선언이 아니라 일종의 절규 같은 거죠. 예. 절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신혜원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SNS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유리할지도 좀 의문입니다. 뭐 선거법 위반이어도 양심이 꺼리낀 일을 폭로하고 양심선언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건 양심선언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걸 양심선언이라는 키워드로 본인들이 주장한다고 그대로 보도해 주면 이건 저는 언론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대체 어디서 양심의 선언을 읽어낸 건지. 예. 양심선언 아니고요. 예. 그런 주장이 있었다. 예. 그런데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신혜원 씨는 조사 대상이다. 그리고 신혜원 씨가 어떻게 최순실 씨와 독일을 동행했다는 건지 혹은 뭐 거기 찍힌 최순실 사진을 그럼 옆에 앉아서 찍었다는 건지 가족 사진도 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이게 사실로 밝혀질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저는 보긴 합니다만 그런 주장은 있었고 어제 크게 보도가 되고 검색어도 올라왔고 그죠? 화제가 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양심 선언은 아니다. 예, 정확히는 신혜원 씨가 속한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선거법 위반 부분요. 어쨌든 양심선언이라고 보도한 자체가 저는 이게 언론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휴가를 하루 일찍 끝내서 억울한 시사이네. 예,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